제가 이걸 안 적어가지고 또 첫 번째 그 과제가 제가 불러드린다. 좀 말씀해 보세요. 176페이지. 네, 몇 페이지요? 176. 176페이지. 네, 176페이지. 말씀해 보세요. 이번 창에 로건에서 가장 돋보인다고 판단하는 두 개의 대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하나 이상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예.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76부터 쭉 나오잖아요. 176, 178, 179쪽까지. 원문은 굳이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원문이니까 할 필요 없고. 이 중에서 여러분 이거는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네, 한다고. 알아요. 읽어봐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보통 단락별로 여러분이 하시면 좋아요. 단락별로. 네. 이걸 쭉 쓰는데 단락별이 이제 뭐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176쪽에 녹선생은 말하기를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 녹선생은 말하기를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내가 듣건데 뭐 해서 뭐 융화할 것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단락을 써. 그래서 이 단락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단락을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이 내가 쓸 이야기가 좀 많은 게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쓸만하네. 178쪽을 넘겨보시면 슬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178쪽에 슬프다라든가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수를 쌓고 빼어난 것을 기르는데 누가 저 하늘이 공평무사하게 내려준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쭉 그 이야기를 써서 뭐 음식에 비유하면 어떻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돼요. 생각을 쓰는데 어차피 방송은 지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방송을 들어보면서 그런 걸 쓰시면 되고, 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뭐 글쓴이는 잘 몰라야 되고 182쪽으로 넘겨보세요. 182쪽. 여기 182쪽부터 183쪽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내용들 녹언에 관하여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이것 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건창 자신의 체험적인 인생 비평이다 이렇게 써놨죠. 네. 그래서 사슴의 입을 빌려 말하는. 그래서 노건이라는 건 이 녹자가 사슴 녹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사슴의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네. 노건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글은 전통적인 한문 형식에서 보면 특정한 문체에 끼어 있을 수 없지만 절묘한 구성 솜씨와 논리 전개의 뛰어남 때문에 기문. 이 기문이라고 할 때 기자가 뭐냐면 기이할 기자예요. 네. 기이하다. 그러니까 기이한 문장이다. 이런 뜻이고 한 달 지나도록 사슴을 잡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고 하는 설정은 꿈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몽유록. 이 몽유록은 이제 여러분이 1학년이라 잘 모르실 건데 꿈에 꿈몽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제 좀 쓰시면 되는데 꿈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몽유록이라는 게 몽유병이랑 같은 말. 몽유병은 이제 꿈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몽유병과 좀 다른 게 좋은 말씀하셨어. 몽유병은 꿈에 내가 이제 어디에 간 것처럼, 그러니까 꿈에 어디에 간 것처럼 하는 병이고. 한자가 같은가? 아 그렇죠. 몽유병 같죠. 이 꿈몽자 논유자니까. 네. 아 그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몽유록은 뭐냐면 내가 꿈속에 어딘가를 들어가서 그 내용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어떤 꿈을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 꿈을 내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걸 몽유록이라고 해요. 이제 몽유록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지금 1학년이라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몽자류 소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1학년 때는 어렵고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지금은 구운몽 같은 게 몽자류 소설이고. 자, 그래서 이제 몽유록이라는 게 뭐냐면 인몽, 꿈에 들어간다. 이 참 말이 어려운 말들이에요. 인몽이라는 것은 꿈에 들어간다. 몽중은 꿈속. 강몽은 이게 각자가 깨어날 각자예요. 깨달을 각도 되고 네. 꿈에서 깨어나는 게 강몽이에요. 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 선생은 이 씨의 병이 음양화풍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체질 때문이라는 거야. 병의 원인이 네 가지 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첫째가 선진의 고문과 같은 높은 선진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 진나라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시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진시황 이전의 시대. 그걸 선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글을 지어야 된다. 일종의 집착과 같은 것이고 둘째는 출사, 벼슬로 나아가는 거예요. 출사라는 게 세속적인 욕망과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갈등. 셋째는 이 시의 국세기만한 항직한, 그러니까 이 항직이라는 건 아주 고된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인하는 감정의 변화. 넷째는 일상생활의 태도가 공부에 몰두하여 육체적 강건함을 이 시가 소홀하게 한 것을 들었다. 녹 선생의 진단은 작가인 이건창이 진단한 결과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슴이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냥 꿈속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약 녹용이죠. 사슴의 그 뿔 이게 녹용이잖아요. 자신의 몸에 약이 되는 이유를 모른 채 약을 구하려고 한 것은 인위적 혹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일 뿐 자연에 맡겨서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서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의 그런 거거든요. 만물이 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귀한 손님을 맞이해서 연애를 베푸는 구절을 인용하는 의도는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이 씨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녹 선생을 모시고 연애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락하고, 그러니까 활락이라는 것은 화평하고 뭐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즐겁게 생활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그렇죠. 장수의 비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이건창의 문장은 아름다움, 정밀하면서 이법. 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치, 이자가 이치라는 뜻이 이치자의 법법이. 그러니까 이치와 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노건에 이르러서 솜씨가 극치를 보이고 있다. 자,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하늘로부터 맑고 빼어난 정기를 받아 태어나지만 짐승에는 나머지 더러운 것을 거두어 주고서 짐승이라고 한다.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인간하고 이거 이제 뭐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이 동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살긴 하지만 어떤 영혼의 감정.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그냥 영혼이라는 게 나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 이런 건 영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인간은 정작 하늘에서 받은 정수는 다른 데 허비하고 더러운 찌꺼기로 만든 짐승의 몸뚱어리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인간들이 사슴으로부터 녹용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약으로 복용하기보다는 힘을 색욕을 어지럽게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녹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킨 낭비를 일삼기 이한 것이다. 그리고 선비의 질병도 원인은 내부에 있다. 그 이름을 좋아하는 조급함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괴로워해서 방 속에 앉아 한 발자국도 바깥에 나간 일이 없으므로 질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선비 사회의 허상을 독백을 빌려서 비평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쓰려면 약간 인간의, 그러니까 뭐 건강, 이게 만약에 건강이다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건강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건강과 관련된 뭐 인터넷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생로병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쭉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내용들. 그러니까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만약에 내가 네이버의 내용을 인용을 하려면 그 내용에서 뭐 네이버.com 그 위에 사이트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뭐 어떤 분야의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참고문헌으로 쓰면 돼. 내가 이게 그 쓸 때 이 글을 쓰는데 나의 말만 다 뭐 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말도 있지만 내 말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걸 이제 서포팅 아이디어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말들이 딱 나오면 이게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 그러겠죠. 왜냐면 내 말만 써버리면 네가 썰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래 보면은 네. 글과 생각 교제하고 방송 그걸 가지고 써라? 네네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데 글과 생각을 가지고 쓰는데도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글과 생각만 쓴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 그 170 몇 쪽이야?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조금씩 하면 쓰면 되죠. 182에서 183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한 다음에 뭐 이제 앞부분은 별 영향가 없어요. 뭐 인문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첫째는부터 뭐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첫째는부터 그 생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활락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쓰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뭐 여러분 주변의 일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되죠. 이게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질문이 들어서 어려워요. 어떤 질문을 한다는 그거. 2달러고 적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과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 이런 거겠죠. 만약 질문 던진다면 과연 건강이라는 것은 잘 먹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잘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만 이게 건강을 해질 것인가 이렇게 던질 수 있잖아요. 만약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뭐 건강해지는 방법이 육체적으로 뭔가를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건강할 것인가? 또 생로병사의 문제도 쓸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가 건강할 것, 생로병사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든가 여기 지금 쓸 이야기는 많이 있죠. 생로병사에 관한 내용을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3쪽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그 질병의 원인, 그러니까 만물의 질병의 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든가, 질병의 사람에게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랄까 하든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던질 수가 많죠. 그렇게 좋다. 예. 그랬을 때 꼭 그 어떤 참고 문헌의 어떤 아니 참고문은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내 말씀드렸잖아요. 감정만 내 생각.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내 감정만 만약에 쓰면 이게 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썰이 되니까 약간 서포팅 아이디어스라는 게 내 감정을 뒷받침하는 글들을 쓰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만 쓰면 그럼 네 말이 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쓰고 싶은 나의 경험, 내가 막 정말 암에 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살았다든 내가 쓸 게 없어. 내 친구 뭐 지인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네. 친구가 가난 거니까. 그런 걸 막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쓰면서 그런 어떤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지. 네. 근데 중요한 게 질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든가.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럼 이러면 되죠. 과연 이건창이라는 작가는 질병의 이렇게 쓰면 더 쉽죠. 이건창이라는 작가는 질병의 원인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또 이건창이라는 작가는 무엇을 행복의 생로병사 중에서 행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인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 예. 결말을 그럼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말이니까 네. 결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과제를 아니 하다가 과제의 결말은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쓰는데 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할 때 보통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뭔가를 뭐 우리가 식습관이라든가 뭘 잘못 먹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뭐 만물의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나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거나 이러면 내 이야기나 내 친구의 이야기나 이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가져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182쪽부터 184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하나는 활약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그 183쪽에 냈죠. 그런 걸 가지고 경험을 쓰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내 친구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삶이 이렇다. 웰빙이 어떻다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 친구나 지인의 경험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그거는. 조금 예. 그 질문 네, 맞죠. 쪽에서 예. 약간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거. 이거 뭐 어떤 예를 들면. 그럼 그래서 이건창 당신은 논문을 쓴 후에 당신의 인생은 어땠느냐, 웰빙에서 뭐하느냐. 아니 뭐 교수님 안 사실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쓰면 이제 좋긴 한데 너무 그거는 좀 이제 네. 약간 이게 왜냐면 이거는 1학년 수준이 아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대학원생 수준의 그런 수준. 과연 당신이 여기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군인 출신이라서 한번 그러니까 묻잖아요. 1학년에서 좀 그 합당한 좀 약간 아기자기한 질문이 아기자기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뽑지 말고 과연 어떻게 이건장 당신은 과연 어떻게 사는 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니까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만물에서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의 원인, 건강의 원인, 또 행복도 나오니까 행복의 원인 이런 것들을 이게 약간 이게 뭐랄까 윤리학적인 내용이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그러니까 마음의 병.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의 병도 좋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고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쓰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지식이 많아. 그러면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지식이 이런 걸 좀 쓰기가 힘들어. 그러면 약간의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질병의 원인이나 또 그걸 그대로 뭐 100개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얻으면 되잖아요. 각색을. 그렇죠. 각색을 해야죠.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 아니면 요즘 그 생활과 건강이라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못 쓰겠다면 제가 볼 때는 추천하는 책이 생활과 건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아마 도서관에 가보시면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 그럼 작가에게는 무슨 질문을 해야 돼? 알아서 아니 작가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장 당신은 건강의 어떤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도 좋고 이번 장 당신은 어떤 삶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쓸 건 너무나 많죠. 또 당신은 과연 식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뭐죠? 그 뭔가를 잘 먹는 섭취와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와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뭐 이런 걸 쓴다든가 또 하나는 더 이제 이건 여러분이 안 썼던 주제인데 이런 것도 있죠. 당신은 이거 쓰신 분 대단한 분인데 왜 이 노건이잖아요. 사슴의 말을 빌려가지고 당신의 노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셨나요? 그렇게 자기 썼는데 말이잖아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자기 말이죠.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왜 표현해서 사슴이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슴이라는 썼어요. 것은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사슴 뿔을 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 넣는 거죠. 맞아. 그런 걸 던지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노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쓸 게 많아요. 네. 왜 노건이라고 썼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면 사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과 사슴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사슴의 말을 빌려가지고 사슴의 이야기를 빌려서 우화적으로 썼다든가 또는 문답법이잖아요. 문답법. 묻고 대답하는 문답법의 형태를 빌려서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은 좀 살을 붙이셔야죠. 예, 맞습니다. 아까 꺼내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마무리 이제 필요해요. 대목에 대한 네. 두 가지 대목, 네. 제가 특별히 관심 보는 두 가지 네. 대목에 대한 음? 어떤 관심과 내 의견과 이런 걸수 있는데 예. 서론 부분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넣는 게 몇 군데 이제 네. 네이버에서 읽어보니까 예. 쓴 사람들도 예. 읽어보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써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쓴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아니 네이버에 나와요. 네이버 네이버에. 예. 네이버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일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주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은 현혹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너무 현란하게 쓰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써서 그러니까 왜 교수님들 그러냐면 다 걸러내시죠? 예. 그리고 너무 잘 남의 걸잘 쓰면 때. 너무 잘 쓰면 생각해보세요. 1학년이 얘가 이 사람 1학년이야. 근데 만약 석사 수준을 써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석사인데 1학년이지만 살아온 세월은 박사인데 왜? 아니 살아온 세월하고 저도 박사가 있지만 학술적인 거하고는 또 달라. 그건 지혜죠. 농담이- 지식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쓸 거는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왜 사슴이라는 이것도 쓸만한 뭐 상당히 길게 쓸 수 근데 있을 것 너 같은데. 이제 음. 이제 얘기 안 하셨어요. 됐어. 아니 질문하셨어요. 왜냐면 왜 좋아. 네, 너무 딱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점수 차이 두 번째 뭐였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예. 제가 사야 몇 페이지? 193. 193? 제가 야산 독서당 193 뭐예요? 잠깐만요. 제 가야산 독서당하고 예. 박연하고 잠깐만 찾아볼게요. 예, 그거하고 곽연이 어디 있어? 193 곽연 이거 194 점. 근데 이걸 두 개를 어떤 거예요? 정치를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 아 유사점과 차이점? 네. 아 알았어요. 인용해서 이건 되게 좋은 거네. 인용하고 저는 한문을 좀 좋아해서 보세요. 이 채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은 이게 이제 제는 제목이에요. 제목. 네. 제라는 게 짓는다는 뜻도 있고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이제 썼다는 거고 네. 이제 채치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육두품 출신인데 자기의 뜻이 펼쳐지지 않아서 네. 가야산에서 글을 읽었다가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산은 채치원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그걸 좀 알고 보세요. 네. 채치원에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원문을 읽을 필요 없어요. 미친 듯 보세요. 돌 사이를 달리며 산봉우리 울리니 사람의 말소리 지척 가까이에도 지척에도 분간하기 어렵네. 늘상 언제나 세상의 시비 옳고 그른 소리 하는 소리에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막았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채치원이 이걸 여러분이 좀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지식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치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좀 쓰려면 채치원은 이 입당 유학파예요. 이 당나라에 유학 들어가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 채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내가 달랑 이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이거 쓰기 힘들다니까. 배경 지식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밑에 걸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에 귀에 들을까 두려워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내가 육대품 출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조정에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산을 둘러 막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도 참 멋있죠. 흐르는 물로 막았다는 표현이 참 멋있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신라 골품제에서 육두품 신분으로 신라 유교를 대표할 만한 학자를 맺지는 최씨가문 출신이고 자 여기서 보세요. 신라 말기 삼최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3명의 최씨 한 사람으로 새로 성장한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입니다. 이 육두품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 내가 구급 공무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통 이제 열심히 하면 한 5급 4급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경우에는 뭐 2급도 된 사람도 있어요. 9급에서 이거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 육두품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급 공무원에 들어갔어 구급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한 30년을 해도 구급 공무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럼 일할 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렇게 나중에 막 뜻을 펼치려고 하다 이루어지지 않아. 9급 공무원이 이야기하는데 뭐 2급 공무원이나 이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가해산에 들어갔어요. 그런 여러분이 배경적 지식을 좀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당나라에 입국한 지 7년 만이 잡으세요. 874년 이걸 보세요. 18세 나이로 예부시랑 뭐 주장 빈공과 이것 좀 설명드려요. 이 빈공과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 종합시험이에요. 네. 외국인 종합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제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요 상식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이 뭐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쓸 거리가 많아져. 자 그래서 2년간 낙양을 유랑하면서 시집기요 시작 올때했죠. 신라로 귀국한 후에 만년의 가해산에 들어서 머물렀죠. 그러니까 가해산에서 머물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해인사에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으나 이것도 이제 해인사라고 써놓긴 했는데 어떤 또 일부 책들은 가해산에서 이거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부산에 가면 하나 또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해운대 해수욕장 있잖아요. 네. 이 해운이 채치원의 후예요. 그래서 해운이 뭐냐면 채치원이 머물다가 한 곳. 아셨어요? 네. 이게 이 해운대입니다. 채치원이 머물다가 이게 그러니까 해운대를 가도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거 모르면 그랬구나.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네네네. 죽자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해운대 와. 가서. 야 근데 너 해운대가 이런 건지 알아? 그러면서 거기서 막 여기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제 가해산 독서당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있어. 만약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1학기만 지나가 보세요. 아 내가 기존에 봤던 거하고는 다른 거네.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해인사라는 설도 있고 가해산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썼는데 뭐 밑에 건 몰라도 돼. 영향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자 제가해산 독서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작품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작가가 만년에 보세요. 이 가야산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가야산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목은 가야산 독서상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가가 심중, 마음속에 묻어둔 뜻은 뭐예요? 이거 좀 밑줄 치세요. 시끄러운 세상을 피하여 194쪽 보고 있어요. 산속에 살고 있는 작자의 모습을 완곡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애둘러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서 애둘러서 말한다. 그래서 글링대 최적화된 독서상에 들어간 뜻은 세상의 시비를 떠나 학문과 이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드러난다. 자, 근데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것을 뜻을 펼치려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 내가 채치원이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분개해서 채치원은 가해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사점은 두 개가 다 이제 피해서 산소. 네, 그러니까 이제 유사점은 이제 일단 제가 두 개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읽으신 다음에 제가 뭐 유사점 같은 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시인의 의도인데 글읽기와 세상사와의 거리두기. 자 이 거리두기는 확실하죠. 거리두기 동그라미죠. 거기 거리두기란 말 있잖아.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거리두기 엄청났잖아요. 거리두기. 영어로는 이제 디스턴싱이라고 해요. 이거를 디스턴스가 거리를 두다인데 여기다 ing를 붙여. 디스턴스. 거리두기인데 보세요. 자 산속에 흐르는 샘물을 보호막으로 하여 스스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작자의 고고한 모습. 자 분명히 평범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평을 듣는다. 그러니까 세속과 떨어져서의 삶, 세속을 벗어난 삶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첩첩이 쌓인 돌들 사이로 미친 듯이 흐르는 물이 주는 어감은 장쾌하고 강하다. 이런 거거든. 자, 이것도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쌓인, 잘 보세요. 첩첩이 쌓인 돌은 정의 의미, 정. 고요할 정자. 고요한 의미고, 미친 듯이 흐르는 물은 뭐겠어요? 동의 의미. 맞나요? 예. 정중동 이런 말 있잖아요.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 그리고 세상의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환경이다. 기구에서는, 자, 이게 달릴 분자거든요.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가 결구의 교류 교수에서 이르러서 분의 주체가 무림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세속의 어떤 내용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최치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박연의 작품 들어가고 나서 제가 뭐 공통점 차이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박연은 신의의 작품인데 보세요. 잔교를 굽어보면 이 잔교라는 것은 중국에도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가 막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리 조금만씩 붙여놓은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구불구불 내려와 돌아보니 지나온 길 아득히 매달려 있네. 바위가 날아온 듯 산은 땅에서 솟았고 시내가 서 있는 듯 폭포는 하늘에 들이웠네. 자, 공중에서 음악 소리 절로 생겨나 들리는데 무사람 떠든 소리는 들리지 않네. 바야흐로 알겠노니 나 어젯밤 자던 곳이 그윽한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을.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 시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박연 시에서는 뭐가 여러분 시적으로 수사법적으로 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게 그런 걸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직유법이 많죠.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바위가 날아온 듯 있죠. 네. 듯. 그 다음에 시내가 서 있는 듯 있죠. 듯. 네. 이런 직유법적인 표현이 일단 많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박연이라는 그 신의의 작품이 있어요. 일단 뒤에 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196쪽으로 뭐 작가는 몰라도 돼요. 박연에 관하여 이 시는 박연 폭포의 기이한 경치를 묘사했다. 폭포를 거꾸로 세운 시내라고 표현한 부분이 기발하다. 폭포가 시냇물인데 거꾸로 세웠다는 거예요. 막 위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그 다음에 김태경은 신의의 작품이 박연을 노래한 모든 시 가운데 으뜸이다. 자하 신의의 시는 그림과 같은 정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림과 같은 정경.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자하가 자하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자, 붉은 노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문세 노래 중에 붉은 노을처럼 뭐 난 너를 사랑해 이거 있죠. 자하고요.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서울에 윤동주 문학관이 그 자문 쪽이 있어요. 윤동주 문학관이 그 서울에 이렇게 가시면 자라고 써진 게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그쪽이 이제 붉은 노을이 되게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쪽에도 가보셔야 돼. 윤동주 문학관에 윤남동 가보면 예 그쪽이 인왕산 있어요. 밑에 있어요. 예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다음에 이 박연은 보통 솜씨로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율문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을. 그러니까 율문이라는 건 시의 형태로 그렸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함령과 경련 이게 뭐냐면 이런 시를 율시라고 그래요. 율시. 여기 보면 195쪽에 보면 산문으로 나왔잖아요. 자, 이게 5원이잖아. 5원이 두 개 세트로 돼 있죠. 이런 걸 뭐라고? 예, 5원 율시라고 하는 거예요. 5원 율시. 5원 율시면 그 앞부분 4개가 있잖아. 4개가 세트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야. 이게 함이야. 이게 경이고 이게 미예요. 정말 이해 가시죠? 이 세트가 수, 함, 경미. 그러니까 함은 두 번째 구, 경은 세 번째 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율시는 보통 두 번째 구와 세 번째 구가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두 번째 구와 세 번째 구가 뭐라고?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율시예요. 그까지 이해하십시오 일단.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보세요. 함령과 경련에서 눈과 귀를 보고 듣는 경치까지도 깨끗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련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바위가부터 들이웠네. 이게 여러분 헷갈리면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줄씩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말로 8개가 돼 있죠. 8줄, 두 줄 해가지고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함경리 두 줄.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수함경. 그러면 찾으면 되잖아. 함이 뭐예요? 바위가 날아온 듯 사는 땅에서 솟았고 시내가 서 있는 듯 폭포는 하늘에 들이웠네. 이게 함이겠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음악 소리 절로 생겨나 들리는데 무사람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네. 이게 뭐예요? 경이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로 보고 드는 경치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그려내고 있고 뭐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다 밑줄 좀 치세요. 박연 폭포에
나무나 주위의 세세한 정경을 과감히 생략하고 박연 폭포를 중심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 하나 없이 말끔한 풍광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이거 맞죠? 집중적으로 드러.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자 보세요. 일단 공통점을 뭘 쓰냐면 자연을 노래하는 거. 지금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연 산봉우리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자연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네. 지금 두 개의 작품을 보면 이 제가야산 독서당도 자연 속으로 노래해요. 그다음 박연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자연 속으로 노래.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이거는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세상과 괴리감이 있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자연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지금 이 제가야산 독서당은 세상과 내가 거리가 있는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라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을 자연에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 속에는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뭔가 이건 이해가시죠? 네. 정치적인 야심을 제가 품었는데 그 야심을 지키지 못한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구절을 쓰는 거지. 만약에 거기 늘상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이 말은 내가 정말 세상의 시비를 귀에 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한탄. 그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썰을 푸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리고 일부는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막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쭉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막았다는 것은 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작자의 심정을 나타냈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좀 더 썰을 푸셔야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산도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 폭포도 물이니까, 그러니까 산과 물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산과 물의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설명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쓴다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193쪽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미친 듯, 이런 말 있죠. 미친 듯. 듯 있잖아요. 듯, 미친 듯, 돌 사이를 달리며 산봉우리 울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 뭔 소리냐면, 박연의 작품도 직유법, 그 다음에 최치원의 작품도 직유법인데, 박연의 작품이 최치원의 작품보다 직유법을 한 번 더 쓰고 있죠. 네. 여기 보면 돌아보니 지나온 길, 여기 했잖아요. 그 밑에 네, 네. 날아온 듯, 서 있는 듯,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썼다는 것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걸 이제 공통점, 이런 쓸 말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가군이라고 해서 가군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의 끝이 같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193쪽을 보세요. 자, 거기 동그라미 쳐봐. 니, 네, 워, 네 있죠. 네. 거기 끝에 우리말 네. 해석 있잖아요. 니, 네, 워, 네. 그러면 이구하고 사구가 네네로 끝났잖아요. 네. 네네. 이런 걸 가군이라고 하거든요. 가군이라고 하는데 네네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보세요. 195쪽. 그 분석하려면 끝도 없다니까요. 자, 195쪽을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연의 네 있죠. 동그라미 쳐봐. 이연의 네. 이연의 네 있잖아요. 있네. 그다음 사연의 드리웠네, 네. 그다음에 들리지 않네, 또 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였음을 이럴 때는 이제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내가 수함경 이게 다 내로 끝나는 가군이다. 가군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뭡니까 거기 195쪽의 마지막 보세요. 바야흐로 알겠노니 어젯밤 자던 곳이 그윽한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되게 묘사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특히 이제 195쪽에 보면 박연이라는 시를 읽어보시면 네. 상당히 묘사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묘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193쪽에 나오는 그 제가야산 독서당도 묘사를 하긴 해요. 미친 듯 돌 사이를 달리며 산봉우리 울리니, 그리고 이제 울리니니까 뭐예요? 청각적 이미지죠. 울리니 하면 청각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귀에 들릴까 하면 또 청각이죠. 네. 청각. 또 흐르는 물, 이것도 청각이야. 네. 이거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한 작품이구나. 네. 그런데 195쪽을 보세요. 195쪽을 보면 이 작품은 청각도 이제 청각이요. 물론 이제 공중에서 음악 소리 절로 생겨나 들리는데 무사람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청각적 이미지예요. 맞죠? 들리네, 들리지 않네. 근데
그 둘째 줄에 매달려 있네, 뭐 솟았고 또 폭포가 드리웠네, 이런 건 다 시각적 이미지야.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 박연의 작품이 훨씬 더 시각적인 이미지, 물론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도 강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95쪽에 다시 보시면 어젯밤 자던 곳이 그윽한 곳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을 바야흐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도치법적인 표현이죠. 왜냐면 그윽한 어젯밤 자던 곳이 그윽한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을 바야흐로 알겠노니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치법적인 도치법이 들어간 거죠. 왜 도치법이 들어갔냐? 강조를 위해서. 어떤 작품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그리고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다. 이런 것들은 산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산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런 작품이 있어요. 어떤 작품이냐면 원상 한산 석경사 백운생처 유인가. 백운생처 유인가.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목. 당나라 시대 말기 만당 시대의 시인이 두목의 시인에 보면 산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쓴 시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흰구름, 자 흰구름 백운이잖아요. 생처 머물러 있는 곳에 유인가, 인가가 있다. 그러면 흰구름이 머무는 곳에 어떻게 인가가 있습니까? 보면 이해가 가요? 흰구름이 머문 곳에 인가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흰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는 했지만 그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죠? 정학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윽한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특히 어젯밤 자던 곳이 흰구름 걸린 산마루였음이라고 할 때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이거는 자연과 떨어져서 어떤 그 살고 싶은 뭐 욕망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동화가 되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호도 이야기할 수 있죠. 호가 자하다, 붉은 노을이다. 그러니까 붉은 노을이라고 호를 썼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자연을 버타고 싶은 어떤 시인의 심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가군적인 요소, 그다음에 청각적인 요소, 그다음에 또 뭐 직유법도 썼고 뭐 이렇게 썼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채치원의 시는 내 어떤 뭡니까 의지 이런 것과 벗어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런 것을 쓰는 거고 여러분 이걸 이제 육두품에 관련된 거를 뭐 내가 쓸 말이 없어 그럼 육두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설명드렸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군의 의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치에 기대어 노래하다를 쓰시면 선생님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좀 예. 끝맺음을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표현이 그러니까 끝맺음은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채치원은 내가 나의 자신의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네. 이 제가 해산 독서당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돌려서 우회적이라고 하죠. 돌려서 우의적이라고 하고 우의적으로 표현했고 네, 우의적.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박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작가의 안타까움은 하나도 없고 네. 작가가 실제로 그 박연 폭포에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 되는 뭔지 좀 어려운 말로 무라일체죠. 무라일체 또 무아지경 뭐 이런 걸 써도 되죠. 무아지경의 심경을 이야기했고 이 작품 속에는 시인이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타나고 자연과 하나 돼서 동화가 되는 어떤 작가의 심정이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돌아보니 지나오는 길 아득히 매달려 있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여기 195쪽 봐보세요. 거기 이제 단결국 내려와서 돌아보니 지나오는 길 아득히 매달려 있는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길이라는 것이 이게 참 이것도 이야기하는 끝도 없는데 이거를 지금 3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쉬었다가 2개 더 해야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이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걷는 길이 있죠. 걷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인생길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길.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앰비규어티라고 하는 거야. 앰비규어티는 뭐냐? 우리말로 애매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뭡니까? 지나온 길이라고 할 때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을 의미하고요. 인생길이 매달려 있다. 인생길이라는 게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특히 이제 매달려 있다는 것이 시각적인 표현이고 또 지나온 길이 매달려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활용법이잖아요. 활용법. 사물을 살아있는 거. 여러분 길이 어떻게 매달려 있습니까? 길이 여기 보면 돌아보니 지나온 길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활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뭐 이런 걸 막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라든가 이런 거 비평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론 여러분이 수준에서 이렇게 쓰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조금 그 인생길, 그러니까 이거 앰비규어티다. 그럼 프로스트의 그렇죠. 하지 않는 게 네, 그렇죠. 그걸 좀 너로드나 약간 테이크. 몇 개.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바로 왔습니다. 역시 너로드나 테이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어 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어서 한쪽 끝이 덤불 속으로 우거진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먼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어서 내가 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내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라고. 이것이 알죠? 네. 그거를 연결시켜드려. 그걸. 그럼 이제 놀래죠. 야, 1학년이 쓸사라 노라.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그 정도 안 되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도 이런 것이 보인다. 뭐 이 정도 쓰면 되죠. 아니 근데 다 같이 쓰더라도 같이 10점만 써요? 아니 똑같이 그걸 보고 이렇게 카피하지 않으면 다르다니까. 그렇게 써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좀 명심하세요. 4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말로 살붙이라는 거지. 이거 네 거 보자, 내 거 보자 이러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죠. 알아서 하셔요. 한 사람한테 몰아줘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던져 드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 팝니다. 막 던져 드려.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고르셔야죠, 그렇죠? 골라 3,000원 합니다. 고르셔야죠.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던지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완전. 네.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네. 너무 열기가.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